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포천 집 보일러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누구나 자는 위치나 방향은 거의 변함이 없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제 방에서 혼자 보통 머리를 부엌과 맞닿는 벽 쪽 방향으로 두고 자는 편이었습니다. 잠버릇이 좋지 못한 저는 그날따라 양팔을 올려 만세 자세를 하고 부엌과 맞닿는 벽 쪽에 가까이 붙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데 그날은 유독 손과 벽 사이의 거리가 약 1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참 신나게 자고 있을 때 손목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위에 눌려 움직여지지 않는 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목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차마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지만 그 감촉은 분명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저는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이 부엌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고 스스로 단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과 벽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 나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깊이 생각할 틈도 놀랄 틈도 없이 그 손은 강한 아기 힘으로 저를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려 몸은 움직여지질 않고 그렇다고 벽 쪽을 올려다보면 무언가 절 바라볼 것만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가위에서 풀려났고 체력을 모두 소진한 것처럼 풀려나자마자 바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의 언니와 이야기하는 도중 언니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부엌에서 자던 도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부엌에 보일러실이 붙어 있어서 집에서 부엌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몸이 피곤할 때면 부엌에서 자주 잠을 청하곤 했는데 그날도 언니는 홀로 부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여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언니의 눈에 어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언니를 지그시 바라보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도 난생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어떤 위화감도 느끼질 못하고 할머니, 왜 할머니, 왜요? 그렇게 말을 걸다가 어느 순간 퍼뜩 정신이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분명히 꼭 닫아두었던 여닫이 문이 30cm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자신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보기만 했으니 나의 수호신이 아니냐는 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지만 저는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잡아 끌려 했던 부엌으로부터 나왔던 손 그리고 언니가 목격한 할머니와 열려있는 문 찜질방처럼 뜨거운 부엌에서 잠을 청했음에도 유독 저의 몸만 안 좋아진다는 점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이상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는데 북소리가 들리던 때에 근처에 있던 낡은 집이 철거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흐르는 하천 주변을 공사하면서 깨끗하게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기분 탓인지 주변에서 느껴지던 으스스한 기운도 한껏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화장실 괴담. 저희 학교는 예대가 다른 과의 건물에 비해서 많이 낡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작업실마저도 예대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데다 가는 길은 포장조차 되지 않은 자갈길입니다. 공동작업실, 즉 실습동은 거대한 컨테이너에 가까운 건물입니다. 모두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신설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탓에 내년을 기약하며 그곳에서 실기 수업도 과제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만은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워낙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워서 낮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졸업생부터 가까운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도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조금 그렇더라도 낮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귀신보다 학점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날도 과제를 잘 만들어서 내겠다는 열정으로 거의 이틀을 철회한 끝에 만족할 만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업을 정리하고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밤중이라 조금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손에 묻어있던 물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서 그 화장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건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씻던 도중에 검고 가녀린 손이 제 왼쪽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확인이라도 하듯 제 눈앞에서 손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친 마음에 아 뭐야 진짜 하고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화장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인기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곤한 탓에 헛것이 보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똑똑히 기억합니다. 목덜미부터 제 어깨로 손등까지 어루만지는 그 차가운 손길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름이 돋아서 수돗물조차 잠그지 못한 채로 화장실을 나와서 그대로 실습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누군가 장난친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 불이 커져 있던 곳은 예대 실습동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방인 연극영화과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인 음대 실습동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제 눈으로 확인했고 야간 작업을 신청한 학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실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부근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야심한 시각에 한 여대생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화장실이 생기고 화장실에 갔던 사람 중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속출하자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귀신의 출몰 빈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실습동을 철거하고 저는 리모델링 된 예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설 건물은 사정상 쓰지 못하고 다른 과에게 양도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예대 건물의 화장실 창밖을 보면 아직도 실습동 너머로 그 화장실이 보이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악귀.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에 딱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니 걱정되어 온갖 군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시던 여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백마의 피로 어른 키의 절반만한 큰 부적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신기하게도 손으로 벌레를 잡으면 울더랍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가 쪽이 대부분 그 종교이고 아버지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서서히 그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교들이 그렇듯 타 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타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에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부적을 태워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앉더랍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줌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가라 그렇게 소리쳤는데 싱긋 웃기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않더랍니다. 그 웃음이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아버지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장사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힘을 내서 확 밀쳐내는 순간 여자가 잡고 버티던 문틀을 놓치면서 그 곱던 얼굴이 악기로 서서히 변해가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악기의 형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노려보던 그 핏발선 눈초리에 숨이 멎을 듯 이후 명절에 큰 집에서 아버지는 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변절까지 했으니 화가 나서 악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천장. 방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빠인 것 같은데. 브라이언, 안에 있니?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 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 여기서 보니 방 전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 나 평소에 한 번도 방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었구나. 아빠가 다시 문을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지난 몇 달간은 정말 나한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 아빠가 발령받고 나서 나랑 아빠는 이 도시로 이사 왔어야 했으니까. 아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잠깐 걸릴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나한테 있어선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특히 학교에서 말야. 사람들이 학교에서 날 마치 외부인 마냥 바라보는 눈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시선이며 중얼중얼 대는 거며 내 뒷담이며 전부 다 말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시작됐어.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어. 그러고는 나한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이후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일은 서서히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기 시작했어. 아빠한테 얘기를 하긴 너무 두려웠었어. 그래서 알지 못하게 집에서도 후드티를 입어서 상처를 감추었지. 문 밖에선 서서히 다급해하는 게 느껴졌어. 노크 소리는 쾅쾅대는 소리로 바뀌었고 아빠는 이 문을 열라며 계속 소리쳤어. 잠깐 문을 열어야 되나 생각했지만 너무 지쳤어. 더군다나 방구석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하고 말야.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 난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어. 아빠의 긴장하던 표정은 천천히 두려움에 무언가로 바뀌었어. 난 여기 앉아 있었지만 아빠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아빠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어. 천장에 매달린 내 몸을 말이야. 다섯 번째 이야기, 꿈속의 시월드.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얘한테 이런 짓을 하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꿨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와서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께선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한국 전쟁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은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가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혼자서 쓸쓸하게 고모님께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보니 꿈에서도 목이 꺾여서 나타나신 게 아닌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그녀의 보호. 어떤 동네든 간에 공적 기록이 없는 집들이 있어 주변에 사는 누구도 언제부터 창문이 판자들로 막혀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곳 말야. 전에 누가 살았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그 집이 있는 부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곳.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땐 항상 1층 뒤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절대 바깥쪽 문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 속에서 오래전 그곳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게 될 거야. 납작해진 상자, 엎어진 아기 침대, 그리고 군데군데 벗겨진 카펫 바닥까지. 그리고 예외 없이 침실에는 버려진 더블 매트리스가 놓여 있을 거야. 쥐나 바퀴벌레나 동물 배설물 같은 건 오히려 보이지 않을 걸. 오히려 해충들이 이곳은 오면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곳은 바로 그녀의 신성한 공간이거든. 처음에 올 때는 이 집에 들어올 때 꼭 필요한 물품들만 가지고 와. 그러고는 침실을 찾은 다음에 중앙에 서서 먼지가 쌓인 바닥 위로 발 주변에 끊기지 않은 원을 그려. 안전하게 하려면 지름 한 1m 정도가 좋을 거야. 그런 다음 출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크게 외쳐. 재물을 바치고 싶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고는 최대한 빨리 집에서 떠나. 다음 밤이 아득해질 때까지는 절대 돌아와선 안 돼. 이번엔 못이랑 망치 빈병. 날이 잘 들고 견고한 칼 한 자루. 그리고 횃불을 챙겨와야 돼. 저번에 들어가던 방법으로 들어오고. 침실에 있던 매트리스 기억나지? 거기에 누군가 자고 있을 거야. 깨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여자는 너를 위해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자고 있는 여자를 등 쪽으로 뒤집은 다음 경정맥을 잘라. 최대한 피를 모으는 걸 잊지 말고. 그러곤 이 방을 포함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방 바닥에다가 그 피를 조금씩 부어야 해. 하지만 피를 어느 정도 남기는 건 잊어선 안 돼. 그 일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집을 나간 다음 다시 창문에다가 판자를 박아 넣어. 그러곤 집으로 걸어가. 가는 길에 누구랑도 대화하지 말고 집에 도착하면 남아있는 피 약간의 오른손을 살짝 담그고 방금 들어온 너희 집의 문 손잡이에다가 대고 문질러. 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길 어디에든 부어야 돼. 하지만 절대 하수구에다가는 붓지 말고 너가 사용했던 칼은 절대 다시 사용해선 안 되고 땅에다가 묻어야 돼. 죽인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집을 나설 때 문고리에 발라놨던 피도 다 사라져 있을 거고 너가 저지른 살인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사원을 떠난 그 시점부터 DNA 증거도 다시는 너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나오지 않을 거고 법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카메라에선 너의 얼굴만이 뿌옇게 보일 거고 넌 이제 그녀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거야. 제대로 된 집을 찾는 것만 잊지 마. 일곱 번째 이야기, 홍콩의 중원절. 홍콩에는 중원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날은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거나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종이돈을 태우면서 귀신들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거리로 유명한 홍콩도 그날만큼은 다들 일찍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와 친구는 밤 10시 반쯤에 친구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공중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 거리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차를 세우고 그녀를 태웠습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인 것처럼 불러 있었고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저희는 근처 병원으로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나마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뒷자리에 눕혔고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승용차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곧바로 차를 돌렸고 혹시 길에 쓰러져 있지는 않을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계속 되돌아가 저희는 어느새 그녀를 처음 보았던 공중 화장실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놀라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공중 화장실 앞에서는 아까의 그 임산부가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저희를 쳐다볼까봐 곧바로 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생생한 경험이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원절에 일어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8번째 이야기, 웃고 있는 할아버지. 어릴 적 저는 화곡동의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서양식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과 3층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 마을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아담한 단지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낮에는 6살이던 동생과 둘이서 집에서 놀곤 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고 우리 집엔 어린 우리들을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오셔서 밥도 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놀던 놀이방은 문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놀다가 부숴버린 것 같아요. 손잡이는 빼버리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닫히는 곳에 뭔가 끼워놓고 테이프로 붙여놓았었어요. 문은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빨랫줄로 고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잡아당기면 문이 안으로 열리도록. 그날도 우리는 그 놀이방에서 문을 닫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고리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고리가 문이랑 같이 끼어서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것이지요. 안으로 열리는 문이라 당겨서 열어야 했는데 고리가 없으니 당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소변이 마렵다고 칭얼대고 있었고 형으로서 뭔가 해야 했던 저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3층이었습니다. TV를 많이 보던 저는 3층쯤에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린 다음에 문 밖으로 돌아와서 문을 밖에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 밖으로 아래를 보니 창밖은 자갈이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창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떨어지면 덜 아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동생이 그러지 말라고 울고 있었고 저는 어렸지만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손을 놓았습니다. 위를 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허공에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타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본 것 같았어요.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일 거리는 아니었는데 왠지 그 사람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갈밭에 발부터 떨어졌습니다. 몸은 옆으로 쓰러졌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떨어진 곳은 아파트 뒤쪽이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옆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결국 큰 길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릴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언덕에서 올라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부러진 곳은 없었고 팔에 금이 조금 갔다고 했어요. 그 수염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거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놀다가 떨어진 아이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가벼웠고 발부터 떨어졌기에 크게 다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죽지 않는 걸 알고 웃고 있던 건 아닐지.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9번째 이야기, 남자의 꿈. 남자는 안 사귄 아내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임신을 핑계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아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높은 소나무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남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좋은 기회들, 더 잘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 아내와의 결혼, 다가오는 출산일,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 그때 근처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남자는 생각에서 현실로 끌려 나왔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어디서 한탕하고 온 듯 온몸에 보석들을 주렁주렁 달았고 어깨에 걸친 보따리는 묵직해 보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도적들의 뒤를 밟은 남자는 도적들이 산속에 위치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도적들은 그 말을 한 움큼 쥔 채 동굴에서 나와서 번화가의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시야에서 도적들이 사라지자 남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에서 도적들이 놓고 간 보따리를 열어본 남자는 보따리 안을 가득 채운 금은 보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수많은 하인들,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조용한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가는 편안한 노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남자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자는 보따리 안에서 눈에 익숙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남자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보따리를 챙기는 것도 있고 불이 나게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자가 보따리 안에서 발견한 그것은 아내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굶주린 개.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간 남자는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었다.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소리도 질러보았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 치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깊은 밤 불을 피워도 찾아오는 건 불에 홀려서 찾아오는 나방들과 산짐승들 뿐이었다. 산 정상에도 올라가 봤으나 보이는 건 안개 속에서 우뚝 튀어나온 산봉우리들 뿐. 그렇게 며칠을 산속에서 헤맨 남자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챙겨온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간성까지 바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남자는 산에서 길을 잃은 지 얼마 안 돼 마주친 떠돌이개에게 남은 식량을 나눠주었다. 남자가 보기에 삐쩍 말라 갈비뼈까지 흉하게 드러낸 개는 주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남자에게 식량은 건네받은 개는 식량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자는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또다시 하루가 지나고 사라졌던 개는 어느새 다시 나타나 남자의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개에게 나눠줄 식량은커녕 자신의 굶주린 배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그리고 몰려오는 졸음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 후 그는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산속은 밤이 되어 어두웠다. 남자는 자신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개를 발견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잡아당기는 개를 보며 남자는 개가 자신을 어디론가 인도하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를 따라 나섰다. 주위가 어두운 탓에 남자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어쩌면 하는 마음에 필사적으로 개를 쫓아갔다. 그러자 얼마 안 가 저 멀리 오두막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발견했다. 남자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오두막을 향해 달렸다. 순간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그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남자는 주위에 널브러진 사람의 뼈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뼈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남자는 자신 앞에 나타난 개를 발견했다. 그리고 개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새끼들도.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를 둘러쌌다. 가까이서 개들을 본 남자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건 개가 아니라 늑대였다는 것을.